무슨 먹을 걸 걱정하기를 하나. 또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근데 국가가 왜 돈을 안 쓰고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죠? 전 국민 다 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화폐를 무차별적으로 찍어내서 국가 경제를 파탄을 만들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반대쪽으로 밀레이 대통령이 완벽하게 틀어버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서요,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0% 이하로 떨어진 게 물가가 잡힌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GDP 3위에 오를 정도로 가장 부강했던 국가였는데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어디선가부터 공급받아야 될 상황에 생겼습니다. 그때 그 공급처 역할을 대표적으로 수행했던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유럽을 대상으로 많은 군수물자라든가 식량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0년대에 이미 아르헨티나에는 지하철이 개통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부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졌는지는 1920년대에 이미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마 쉽게 가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보면 자원의 저주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아르헨티나 출장을 가서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 직접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아마 EBS 다큐멘터리 채널 가보시면 제가 아르헨티나에 직접 가서 아르헨티나의 전 재무부 장관과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아르헨티나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아르헨티나는 자원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근데 국가가 왜 돈을 안 쓰고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죠? 우리 돈 많은 나라인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거나 또 지원금이 나오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자원 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르헨티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비료를 주거나 그럴 거 없이 그냥 씨만 뿌려도 막 엄청나게 그 수확률이 높은 농경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목축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조단이라는 아르헨티나의 한 마을을 한번 방문해서 한 2박 3일 묵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천국을 꼽으라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겠다 싶었어요. 뭐냐 하면 와이너리 농장이었는데요. 아르헨티나 와인 얼마나 유명한지 잘 아실 겁니다. 와인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소를 우리처럼 뭐 일일이 가서 사료 뿌려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넓은 들판에 풀어놓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여기저기 풀 뜯어먹고, 그리고 스스로 비옥해지는 소, 그래서 소고기 스테이크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기후 환경도 너무 따뜻하고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목장에서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들 같은 경우 무슨 먹을 걸 걱정하기를 하나, 자원 걱정을 하나, 또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러다 보니 이 나라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진짜 그런 생각이 잠시나마 들 정도로 삶의 풍요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기후 환경이 좋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들은 대부분 유럽의 백인들이 진작부터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흑인 비율이 높고, 다른 고산 지역 같은 경우는 메스티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인디오랑 혼혈인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데, 아르헨티나는 백인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옥하고 자원이 많고 이런 국가들에 대거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내년에도 또 더 비옥하게 잘 자랄 거고, 곡물도 또 다 더 잘 자랄 거고, 우린 자원 많은 국가니까 석유를 팔거나 철광석을 팔거나 히토류를 팔거나 이런 자원 팔아도 큰 돈 벌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억척같이 일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정부가 또 지원금을 주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기대감들이 계속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일부 정치가들이 그렇게 보조금을 계속 제가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화폐를 뭐 정말 무차별적으로 찍어내서 그걸로 인해서 국가 경제를 파탄을 만들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무조건 어리석어서 그런 보조금 주겠습니다라는 말에 부하내동해서 게으르고 안일해서 그런 말에 그냥 의존하다가 국가 경제가 파탄나는 지경이 됐고, 최근 1980년 이후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난 것만 20번이 넘거든요. 그럼 그렇게 반복적으로 국가 부도나는 걸 계속 경험만 하고 있는 아둔한 국민이냐? 이것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조건 아둔하다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나라 내부에는 아주 뼛속 깊은 지배계층 또는 소득계층의 단절이, 그러니까 양분화가 일어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아르헨티나의 최상류층들은 아주 초기부터 유럽에서 이주해 왔던 사람들로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기간산업망에 적지 않은 대주주 또는 대지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저택의 정문에서 현관까지 갈 때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은 등하교를 헬기 타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농장과 공장 부지나 이런 걸 지나서 학교까지 등교하는데 헬기가 빠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용 기사 딸려가지고 차 타고 학교 갔다 와 하면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자기 옥수수밭이나 사탕수수밭 지나서 가다 보면요. 자, 일부는 그렇게 비옥한 생활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거 우리나라 1960년대에 있을 판자촌 같은 곳에서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종적으로도 순수 백인이 아닌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대손손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무슨 소리다? 사회구조가 일부 기득권이 모든 기회를 다 가져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대표적인 대다수들은 기회마저 대대로 우린 누려본 적도 없다, 사회적 불만이 응축됐던 겁니다. 바로 그때 나름대로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기회도 못 가졌던 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디오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들에게 일정 부분 의무 채용을 강제했고, 그리고 학교 교육도 무상으로 하고 학교의 급식도 무상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도입해서 교육을 받아야 또 좋은 직장을 갈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할 때 학력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출신 지역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고 강제 채용을 해서 어떻게든 다닐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해주니까 그동안의 앵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차례 그런 정치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도 주고 이번에는 저 정책이 성공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맥락도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회 양극화가 너무 공고히 되거나 심화되면 바로 이런 문제가 촉발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 나라 국민들이 단순히 그냥 우둔해서 그런 선택을 계속했다라고만 보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자원을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요, 그 수출을 통해서 생긴 이득의 상당 부분을 아르헨티나 내부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 상당 부분의 이득이 일부 외국계 기업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는 일부 지배계층에게만 귀속되는 형태가 너무 공고한 겁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많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다시 한번 국가의 재도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여지의 비용이,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니면 좀처럼 생기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아르헨티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복지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복지와 주저앉히는 복지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추진했던 복지는 보편 복지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있었어요. 무상 초등학교 교육, 무상 중고등학교 교육, 무상 대학교 교육, 계속 무상을 늘리는 거예요. 조건도 이유 여하도 없이 그냥 대학교 가면 전 국민 다 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적극적인 학구열 아니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대학에서도 선의의 양질의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경쟁들도 완화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할 때는요, 보편복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보편 복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의 그물망에 의존해서 주저앉히는 걸 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단행해왔던 여러 복지가 오히려 주저앉히게 만들고 안일하게 대응하도록 만들었던 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보편 복지가 안일하고 주저앉히는 복지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 복지를 어떤 수준 이상의 강도와 어떤 범주 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재정 투여에 의존하는 구조만 만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르헨티나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훈입니다. 하베르 밀레이는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한 학자이고요. 그리고 또 아주 대중 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아르헨티나의 아주 유명한 라디오 DJ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 경제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쌓였고요. 그 후광으로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요. 특히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호도를 갖게 됐던 것은 메시지가 굉장히 셉니다. 내가 다 들어 엎어버리겠습니다. 다 개혁하겠습니다. 이 썩어 빠진 것들을 전부 다 도려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워낙 세게 했고,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로 전기톱을 들고 나와서 모든 걸 다 절단해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동안 어려움에 허덕였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 말을 그냥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 그렇게 정치하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모든 걸 다 들어 엎어버리겠다라는 그 어떤 구호,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아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된 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일자리도 제공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의 복지도 했는데요. 그럼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대표적인 일자리가 당연히 정부니까 공무원 일자리를 제공해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갔고요.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제대로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게 당연히 재정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해서 아르헨티나 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분이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넣고 실제 대거 해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교통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보조금 주겠다, 재정 지원해 주겠다, 이거 다 달콤한 말이지 국가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얘기다, 이런 것들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교통 관련한 보조금 주겠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그걸 대폭 삭감하겠다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열광해서 대통령까지 앉혀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들 많이 하겠다. 이것도 공공사업 그거 돈도 안 되고 경제성도 안 되는 거 많이 하는 거 나 다 중단시킬 겁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뽑아준 거고요. 은퇴자들에게 노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금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이것도 더 이상 안 하고 연금 동결해버리겠다. 이것도 밀레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행하겠다고 공약과 슬로건을 제시했던 이 대통령을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선택했다는 것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정말 몇십 년 동안의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국민들이 또 이번에는 정반대 쪽의 선택을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아르헨티나 출장을 갔을 때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 바로 횡단보도 건너서에 편의점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 편의점에 물건을 하나 사러 갔는데, 우리 그 스티커로 가격표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스티커 위에 스티커가 또 붙어 있고, 스티커가 또 붙어 있고, 스티커가 또 붙어 있고, 스티커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스티커가 한 30개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 가게 주인이 가격이 계속 바뀌어서 가격을 계속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죠. 지금 오전에 우유 사러 온 건데 제가 오후에 오면 우유 가격 그 사이에 오를까요? 그랬더니 당연하다시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오전에 우유 하나가 10만 페소인데 오후에 오면 12만 페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자,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우리 물가 상승률 5%대다 4%대다 그러면 국가 난리 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몇만 %인 적도 있고요. 몇백 %, 몇천 %인 적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재정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서요.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0% 이하로 떨어진 게 물가가 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도 흑자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이것도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물가를 잡는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되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금이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든가 아낀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일회성 소비도 즐기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르헨티나의 국민성입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 비즈니스 할 때 팔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또 아르헨티나는 자원도 많은 국가이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서 물건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원자재를 조달받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제 컨디션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외국 투자 자금들이 아르헨티나로 밀려 들어가는 게 다소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아르헨티나를 많이 찾고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정 나이 이상 되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재정 지출이 줄어들거나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줄어들면 생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또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인 국가인 상황에서 무작정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게 능사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다 보니까 차상위 소득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됐고요. 이 사람들은 자구적인 노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적 부작용, 빈곤율이 높아진다든가 일부 계층에게선 소비가 급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무조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정책을 잘 보면 국민들이 그동안 가졌던 앵거는 무엇이었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보편복지, 파격적인 재정지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을 계속해서 믿고 싶을 만큼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는 컸었고 또 그것을 이제 정반대적으로 밀레이 대통령이 완벽하게 틀어버리니까 다시 빈곤율이 상승하는 이런 행보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무조건 O나 X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타협과 사회적인 부작용을 막으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공존의 방식 이거를 좀 찾아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0-30년 이상 동안 국가 재정이 정례적으로 파탄됐던 국가가 일순간 밀레이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지 2-3년 됐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은 너무 오판입니다. 사실 국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한 10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통령이 취임해도 5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 강박 또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정책들만 나열하는 경우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속성 있게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난번 대통령이 수행했던 정책들 중에 이런 건 괜찮으니까 내가 계속 계승 발전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시점에는 진짜 헌법도 개정해서 대통령이 연달아 한 사람이 2번 연달아 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제도 개편도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도 밀레이 대통령이 이번 임기 때는 어떤 경제 성장률까지 상승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오든 아니면 밀레이가 한 번 더 대통령이 당선돼서 체질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몇 년 뒤에는 드디어 아르헨티나도 다시 성장을 하는 국가가 됐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진 게 많은 국가들을 그렇게 미래를 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각박하고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제가 느꼈던 바니까 그대로 전언해 드리면요. 한국 사람은 너무 척박한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원 속에서 모든 걸 이뤄내야 되다 보니 솔리드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단단한 사람들. 우리는 웬만한 외풍에도 단단하게 견디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일어나는 기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봉착했었을 때 스스로 사고해서 이걸 해결하는 역량도 보통 이상이죠. 전 세계에 이런 국민성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는 절대 없어요. 왜? 땅 파면 석유 나오거나 땅 파면 자원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이런 기질까지 갖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는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질 자체가 바뀌는 데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상당히 더 걸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